김약국의 딸들. 원작 박경리. 늙은 짐승. 그놈 남의 이목을 봐서라도 와야 하지 않나. 어느 아들이 있단 말가. 다른 사위가 있단 말가. 아들을 비방함으로써 용옥의 한심을 사려는 심사가 역력하였다. 추석 명절이 오니 부모 처자를 찾아본다 말가. 역맛살이 들었는지 도무지 집에 붙어있질 않으니 어디 이게 사람 사는 것까. 며느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 말이나 용옥의 표정은 더욱 굳어질 뿐이다. 그는 아이를 둘러엎고 빨래니 바느질이니 간단 없이 일을 찾았다. 일을 함으로써 고통을 잊으려는 것이다. 저녁상을 들여놓고 나서 용옥은 조그마한 단지에다 알맞게 익은 열무김치를 담는다. 그리고 지어놓은 김약국의 명주 바지 저고리를 챙겨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나섰다. 아버니, 지 간장골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예배당에 가는 것은 아주 싫어하지만 친정에 가는 일에는 간용했던 서영감이 오늘따라 상을 찌푸린다. 기수도 없고 한데 내일 낮에 가재. 둘째 아들 기수는 소학교 졸업반으로서 경주에 수학여행을 떠나고 없었다. 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용욱은 고집스럽게 우긴다. 그럼 일찍 돌아오니라. 용욱은 용빈이 떠난 뒤 집안 꼴이 어찌 되었나 싶어 마음이 바빴다. 그러나 아이를 둘러본 데다가 한 손에는 보자기를 들고 한 손에는 김치가 든 단지를 들고 있어 마음에 비하여 걸음은 빠르지 못하였다. 간창골에 갔을 때 용혜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얼굴 위에 책을 덮은 채 누워 있었다. 용혜야, 언니, 언제 왔어? 용옥은 아이를 내려서 젖을 몰린다. 그만 용혜는 서울로 갔으면 좋겠다. 그럼 누가 이 집에 있죠? 아버진요? 사람 하나 두지. 누가 와 있겠어요? 미치광이 시중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음 내라도 와 있지. 용옥은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였다. 이거 아버지 옷이다. 그리고 저기 열무김치 갖다 놨다. 뭐 빨래할 것 있거든 내놔라. 어서 가봐야지. 심심해서 낮에 내가 다 했어. 천천히 놀다 가요. 아니 가야지. 기수 대련님도 수학여행 가고 아버니가 어서 오라 하더라. 용란이 생이는 밥 먹드나? 어제부터 굶는가 봐. 성내지 말고 돌봐줘라. 불쌍 안 하나? 용옥은 젖을 빨다가 잠이 든 아이를 둘러엎고 나오면서 사랑을 기웃 들여다본다. 아버니, 지 왔다 갑니다. 돌아가는 길은 가뿐했다. 별빛이 아련하다. 길 가는 사람도 없다. 주여, 이 인간의 약한 마음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크나큰 사랑 속에서 언제까지나 있게 하옵소서. 고개를 넘었다. 문 앞에 와서 섰다. 대문은 열려 있었다. 용욱은 발소리를 죽이고 대문을 닫아 건기 자기 방 문 앞으로 갔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 방 안은 깜깜하고 인기척이 없다. 밖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가져보는 서글픈 기대. 용욱은 살며시 방문을 열었다. 마치 남편이 방 안에서 잠들고 있기나 한 듯이. 이제 왔나? 예, 겨울이 닥쳐오니 시아버지의 옷도 꾸며야 했고 어린 그새 옷도 마련해야만 했다. 친정에 가는 전에 갈비불을 묻어둔 하루의 인도를 꽂고 풀그릇을 챙겨놓은 뒤 용욱은 다들 밑살에 곱게 오른 시아버지의 노방주 저고리를 펴들었다. 그는 어느덧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피곤을 모르는 듯 바느질하는 손, 인두를 잡는 손은 재빠르다. 이내 불을 끄고 자리에 들었다. 이내 곤히 잠이 들었다. 얼마 동안 잤는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었다. 아침인 줄 알고 이불을 젖혔으나 장지문이 비친 그림자를 보았을 때 날이 아직 새지 않았다는 생각과 동시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용욱은 숨을 죽였다. 반만 찢어진 장지문 사이로 손이 쑥 들어왔다. 용욱은 머리끝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목구멍이 개글개글 하였을 뿐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 손은 문고리를 잡아 벗긴다. 찬바람이 희미한 광선과 더불어 방문이 스르르 열렸다. 누구요? 그림자가 주춤했다. 용욱은 벌떡 일어나서 방구석에 몸을 사렸다. 누구요? 그림자가 들어섰다. 그림자는 용욱에게 달려들면서 그의 입을 막았다. 아버지! 입방에 있는 시아버지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그림자의 손은 용욱의 숨통을 꼭 틀어막았다. 다 가지고 가요! 말소리가 대 나오지 않았다. 용욱은 다시 몸부림쳤다. 그림자의 손은 용욱의 입을 틀어진 채 그를 쓰러뜨렸다. 그리고 한 손으로 용욱의 가슴을 더듬었다. 용욱은 솟구쳐 올라갔다. 그 순간 희젓는 용욱의 손끝에 닿는 그것은 담배 삼지였다. 용욱은 순간 전신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주먹으로 그림자의 가슴을 쳤다. 그림자는 시아버지 서영감이었기 때문이다. 용욱은 밀착해오는 늙은 짐승의 팔을 묻어 뜯었다. 누가 보나? 아무도 모른다. 가만. 암여우와 늙은 늑대의 격렬한 투쟁은 밤의 장막 속에 치열하였다. 용욱은 뒹굴면서 손에 잡히는 하루 속의 재를 서영감 얼굴에 뿌렸다. 그 재는 낮아빠진 자기 자신의 눈에도 떨어졌다. 용욱은 방문을 차고 나왔다. 대문을 열려고 했을 때 서영감은 어느새 용욱의 목덜미를 잡았다. 용욱은 대문간에 있는 절구통 속의 주걱을 들고 서영감의 얼굴을 쳤다. 서영감은 쓰러졌다. 용욱은 대문을 열고 뛰었다. 층열사의 동백나무 밑까지 온 용욱은 이슬에 젖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꿈같이 거짓말같이 밤이 정막 속에 묻혀 있었다. 나뭇잎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풀벌레가 울어도 그 소리는 정막을 더할 뿐이다. 풀어진 고름을 여몄을 때 유방이 아팠다. 젖이 푼 것이다. 용욱은 비로소 아이 생각을 했다. 그는 미친 듯 쫓아왔다. 대문 앞까지 와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난리통에 아이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문을 밀었다. 방으로 들어가니 아이는 그냥 잠이 들어 있었다. 자는 아이를 둘러엎었다.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와 기저귀를 챙겼으나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었다. 돈을 품에 넣고 방에서 나왔다. 형수, 어디 가요? 막내 시동생이 뒷간에 갔다 나오면서 의아하게 바라보며 묻는다. 어디 가요? 나 밥은 어쩌고? 아버지! 용욱은 도망치듯 대문을 나섰다. 용욱의 걸음은 자꾸만 뒤진다. 시간도 모르겠거니와 부산행 윤선이 언제 가는지도 모른다. 장꾼들이 이곳지고 용욱 옆을 스쳐서 뿌연 아침 안개 속에 사라진다. 누가 용욱의 덜미를 잡았다. 용욱은 들었던 보자기를 떨어뜨렸다. 어디 가는 것고? 용욱의 얼굴은 공포에 가득 찼다. 며느리 년이 야밤중에 시비방에 들어왔다고 소문을 낼 기다. 용욱의 양 어깨가 생선처럼 뛰놀았다. 돌아선 것이다. 시뻘건 눈, 이글이글 타고 있는 눈,
살인자와 같고 마귀와도 같은 무서운 눈. 네 말만 내지 않음. 나도 입을 씻고 있겠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다. 무서운 눈은 타협적인 애원으로 변하였다. 내만 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니도 우사를 할 끼다. 부산의 그놈이 부자간의 인연을 끊을 끼다마는 니도 데리고 살지는 않을 끼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다. 용옥은 떨어진 붓다리를 주워 들었다. 그러고는 걷기 시작하였다. 알아들었나? 네 마음먹기 탓이다. 뒤쫓아오는 서영감의 목소리는 절망에 떨리고 있었다. 부산행 윤선. 아침배가 있다 하기에 선표를 사려 했으나 누군가가 그 배는 마산 가는 배라 했다. 대합실 창문에서 내려다 보니 배도 작고 초라하여 용옥은 그런가 보다 하고 멍청이 앉아 있었다. 나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일까? 미칠 것만 같은 구역질이 날 것만 같은 마음이 용옥을 짓눌렀다. 대체 부산에 가서 어쩌자는 것일까? 그이가 나를 만나줄까? 바닥을 측정할 수 없는 절망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용옥은 느낀다. 그이가 나를 모른 채 한다면 죽어버리지. 기에 익은 목소리에 용옥은 고개를 들었다. 전국주의 마누라였다. 부족을 거느린 듯 많은 전송객에 둘러싸인 삐삐 마른 전국주의 마누라는 후광이라도 비친 듯 거드럭거린다. 용옥은 고개를 푹 수그렸다. 의기양양해가는 전국주 일가의 본령 밑에 깔려 쓰러진 자기 집안, 그리고 용빈에게 준 타격, 저기와 반목은 결국 해피와 열등으로 떨어져 내려간 것이다. 난생 통영 밖으로 나간 일이 없는 용옥은 따라서 배도 처음 타본다. 배가 떠나지도 않았는데 중류의 냄새가 메스꺼웠다. 빈속이라 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용옥은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들어누웠다. 생님은 부산에 뭐하러 가십니까? 나 부산에 안 간다. 서울 간다. 아들네 집에. 그렇습니까? 서울 공연 잘하겠습니다. 뭐 초행인가 서울이사 벌써 다 구경했지. 며느리를 잘 봤다면서요. 하모 우리 며느리사 빠질 게 있나? 친정이 부자겄다. 인물 잘났겄다. 학식이 많겄다. 조선 천지 다 댕기도 그런 며느리감이사 드물지. 신랑이 좋으니까. 내 자식 자랑 말이 아니라 자식이 심성이 곱지. 얼굴도 관옥 같고 해천에 용났지. 그러니까 천이 집에서 싸가지고 안 갔나? 해천에 용나다니요. 부모들이 범연하건대. 그러니까 내 아들은 더 잘났다 이 말이지. 안중에 사람이 없다. 하나 아들 잘 두기가 어려운데 성님은 복도 많소. 범의 눈썹도 기를 것 없이 운이 텄어요. 운. 그 김약국의 딸하고 혼사했음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게 말이다. 만 번이나 잘 안 했나? 우리 가는 날 때부터 복을 찍어 나온갑더라. 사주도 좋고 가 나고서부터는 불티처럼 살림이 일고. 김약국 딸하고의 혼인도 무단히 지가 안 하려고 안 하나. 우리도 그 집구석 되어가는 꼴이 안 되겠기에 가 마음을 돌리볼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지가 먼저 마닥하고 서울 천이로 골라 잡았으니 우리사 가 때문에 속썩인 일이 없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망한다 해도 어쩌면 그렇게 망하는지. 김약국 말입니다. 일패도지가 아닙니까? 그 옛날부터 집터가 나쁘잖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무서워서 그 집 옆에 못 갔지. 그 김약국 어매가 비상 먹고 죽은 집 아니가. 아바이는 객사하고 그 타간에서 온 사내가 또
김야국 아바이 칼에 맞아 죽었지. 그 집에는 잡귀가 덕실덕실 끓는다. 처음 그 집하고 혼잣말을 우리 영감이 했을 때도 어쩐지 섬쩍지근하더라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만 번이나 혼사 잘 안 했습니다. 하모 잘 안 하고 말고 만일 했다면 그 속에서 빠진 자식 어디다가 써먹겠노? 비상 먹고 죽은 자손은 안 지린다더니 정말 그런갑디더. 그 집 딸들 보이소 하나나 쓰겄는가? 큰딸이 그렇지요. 둘째는 시집도 못 가고 셋째는 어마이까지 그리 잡아먹고 미쳤으니 넷째는 또 어떻고요? 없는 살림에 고생이 막심한갑습디더. 그러기 김약국인가 그 양반도 앵간히 도도하더라마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전국주 마누라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손가락을 빤다. 아까부터 전국주 마누라 손에 낀 반지가 궁금하던 옥잔에는 성님 그거 다이아 아닙니까? 하모 이 다이아몬드란다. 참 크네요. 조심하시소. 서울엔 깍장이도 많다 카던데. 아따 손가락 끊어갈까봐. 용옥은 그들의 대화를 듣는 것조차 귀찮아졌다. 한밤을 지내고 아침을 굶고 아이가 젖을 파니 온몸이 나락에 빠진 듯 피곤했다. 부둣가에 내려선 용옥은 부산항에 정박한 많은 상선을 보았다. 어업조합이 어딥니까? 행위는 덤덤한 얼굴로 어업조합을 가리켜 주었다. 저 말 좀 묻겠습니다. 여기 저 서기도라고 토영 사람인데. 아, 서기두 씨요? 예, 토영서 왔는데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이소.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오늘은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용옥은 울상이 된다. 용옥이 실망이 큰 것을 본 급사는 잠시 고개를 기우뚱한다. 토영이지요? 예, 가만히 있으이소. 숙직하는 김씨가 토영 사람인데 물어보고 올기요. 용옥은 보따리를 든 팔과 들지 않는 팔을 축 내리고 등에서는 아이가 울거나 말거나 멍청이 서 있었다. 아줌마 씨가 웬일입니까? 얼굴을 돌려보니 안면이 있는 기두의 친구다. 하기는 기두의 연줄로 부산의 어업조합에 기두가 취직이 되었다는 말도 듣고 있었다. 어디서 오십니까? 토영서 배 타고. 아이, 그거 참. 서군이 납배로 토영 갔는데 헷갈렸네요. 야, 토영으로요? 야, 토영으로 가십니다. 추석에도 못 간다 하면서. 긴장이 풀어진다. 아무고 간에 붙잡고 울고만 싶은 심정이다. 그러면 도로 가야겠습니다. 쉬었다 내일 가시소. 아이 데리고 저녁배로 어찌 가실랍니까? 저녁배는 있습니까? 있기는 합니다만 배도 작고 뺑뺑 돌아서 가기 때문에 고생이 됩니다. 하루 쉬고 아침에 큰 배 타고 가시소.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용욱은 마쳐 인사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나온다. 아줌마씨, 아줌마씨! 용욱 옆에 다가서며 밤배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가 선표는 사드릴끼니 어디 욕이나 하시죠. 괜찮습니다. 밤배 시간이 있다는 말에 용욱은 걸음을 늦추었다. 점심은 하시십니까? 배에서 저녁 하시소. 배를 타세요. 안 할랍니다. 김씨도 유부녀인 용욱과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도 거북하여 그 이상은 권하지 않고 따라왔다. 이동표입니다. 돈 여있습니다. 용욱이 품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하자 김씨는 손을 저으며 무슨 말씀을 그만두이소. 자, 그럼 나는 가보겠습니다. 개차를 하고 배에 올랐다.
손님들이 다 오른 모양인데 배는 떠나지 않고 짐만 싣는다. 아침에 통영에서 떠난 그 똥통이란 작은 배다. 이등실이건만 승객들은 모두 장사치들이요 납배에 비하여 한층 떨어지는 사고료판이다. 실상 이 배는 사람보다 화물을 많이 싣고 따라서 장사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였던 것이다. 어쩔라고 커먼 짐만 실을꼬 어서 떠나지 않고. 오늘 밤 한나올 할래? 바람이 이는걸. 섬처럼 큰 상선에 휘황한 불빛이 바다에 던져지고 부두의 가로등이 일제히 불을 켰을 때 배는 엔진을 걸었다. 침몰. 호주머니에 돈만 넣고 훌쩍 떠나온 기두는 배에서 내리자 간창골 처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간다. 배에서 일단 무태 발을 디디고 나면 먼저 향하는 곳은 부둣가의 술집이 아니면 간창골의 처갓집이다. 구겨진 기승복을 너풀거리며 간창골에 올라가는 기두의 마음은 끝없이 방황하는 것이다. 추석날에는 못 왔습니다. 바빴던가? 예. 기두는 사랑에서 물러나왔다. 형부, 저 미치광이 또 지랄해요. 문을 발기발기 찍고 밥도 안 먹고 좀 가봐요. 사랑에서 기두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용해가 말을 내뱉었다. 기두의 얼굴에는 어떤 희열이 감돌았다. 문고리를 벗기는 기두의 굵은 손이 떨린다. 웅크리고 앉았던 용란이 그 하얀 얼굴이 비스듬히 들었다. 어둑어둑한 방 안이라 얼굴은 더욱 희었다. 왜 야단이요? 부드러운 목소리다. 용란은 방글에 웃는다. 이 자식 오늘만 어디 갔던노? 얼매나 니를 기다렸다고. 그래 선편은 사가지고 왔나? 그래, 사가지고 왔다. 그람은 우리 소리도 매도 모르게 가재. 용란은 기두의 손을 꼭 잡는다. 기두는 스스로 한도리가 되어버린 듯 환각에서 사로잡힌다. 불쌍한 것. 기두는 마루에 나와서 한참 동안 담배를 태웠다. 영호관님 어젯밤에 왔었어요. 형부는 왜 추석에도 안 오셨어요? 서울 생이는 이내 갔소? 진주 갔다가 진주? 진주는 왜요? 아버지 진찰 받으러 도련병원에 갔었어요. 그래, 뭐라던가요? 의궤양이라나요? 대수롭지 않은 병이래요. 아주 상하셨던데. 말씀 안 하셔도 마음병이죠 뭐. 간창골 처가에서 나온 기두는 대밭골의 집으로 갔다. 기두가 집에 들어서자 숲돌리에 걸터앉아 담뱃대를 물고 있던 서영감이 벌떡 일어섰다. 어둠 속이라 보이지는 않았으나 그의 얼굴에선 핏기가 가셔졌다. 어두운데 와 그러고 계십니까? 온건한 기두의 목소리를 듣자 서영감은 긴장을 풀었다. 그러나 힐끗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마루로 올라가서 전등을 켰다. 어디 가십니까? 용욱이 어디 갔느냐는 것이다. 몰라. 서영감은 돌아선 채 대답을 한다. 성 보따리 싸가지고 아침에 형수가 나가심더. 방 안에서 막내 둥이가 고개를 쑥 내밀며 보고를 한다. 아침에? 보따리를? 기두는 그 말을 음미하듯 되뇌었다. 니는 공부나 해라. 서영감은 눈을 무섭게 보라리며 고개를 내놓고 있는 방문을 탁 닫는다. 쉬, 아버지는 뭐? 방 안에서 불평이다. 아침에 나가서 안 들어왔습니까? 처가에도 어제 저녁에 왔다 카던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 무슨 일이 있겠노? 밤낮 친정살림만 살아주니 내가 말을 하나? 예배당을 가니 내가 말을 하나? 기두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럼 어디 갔을까? 간다 온다 말도 없이. 혹 아무래도 바람이 좀 났는갑더라. 젊은 기 혼자 있으니까. 그런 애면 소리 마이소. 하늘이 무너져 보이소. 그 사람이 바람날 사람인가? 서영감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지나간다. 날이 환해졌다. 잠시 눈을 붙인 것 같기도 했다. 기두는 머리맡에 있는 담배를 끌어당겨 붙여 물었다. 풋감을 잔뜩 머금은 듯 입안이 뻑뻑하였다. 어디 갔을까? 설마 집에 들어왔겠지. 베개를 가슴 밑에 붙인 채 기두는 담배 연기를 바라본다. 여자는 벌써 일어나 해장국을 끓이고 있는 모양이다. 혹시 부산에 내 찾으러 간 거 아닐까? 어젯밤 서영감에게 말을 들었을 때도 문득 그 생각이 들기는 했으나 기두는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거 대구어장도 하기 전에 사람어장인가? 큰일 났어, 큰일 나. 덥석불이 사나이가 들어오며 외친다. 뭐가 큰일 났어? 어젯밤 상강호가 가덕도 바다에 가라앉았다네. 어? 해장국을 퍼먹고 있던 덩치가 큰 사나이가 벌쩍 뛰었다. 뭐? 그러더니 손살같이 뛰어나간다. 정말입니까? 누가 공밥 먹고 댕기나? 헛말을 하게. 제 얘기를 것. 꼭 거기서 사고가 생기거든. 야밤중이니 어디 산 사람이나 있겠나? 바람도 안 불었는데 와 그랬을까요? 보나마나 짐을 잔뜩 실었겠지. 게다가 그 배 신통치 않아. 어휴, 느글느글하다. 술이나 어서 내놔. 또 몇 사람 망하겠구마. 해산 문어떼들이 수가 터졌지. 모구리들이 한판 치궜는데요. 재작년에도 그 자리서 사고가 났지. 시체를 건졌는데 그 형편없더만. 썩은 고깃대 같더만. 눈깔이 있는 시체가 하나도 없어. 갈치가 뺨먹었지. 사람 죽으면 맨 먼저 덤비는 놈이 문어하고 해삼이지. 해삼은 똥구멍을 빼먹고 문어는 눈깔을 빼먹고 갈치는 살을 뜯어먹고. 산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도 문어란 놈은 그 다리로 사람 콧구멍을 막고서 뜯어먹는데. 아이고 맙소사. 식전부터 속 뒤집히는 말 하지도 마소. 그런데 사람 뜯어먹는 그놈의 계기가 맛이 나거든. 기두는 뻘겋게 술이 오른 얼굴로 집에 돌아갔다. 왔습니까? 핏발선 눈으로 서영감을 노려본다. 안 왔다. 어디 가서 뒤졌나? 기두는 빈방에 들어가서 벌렁 나자빠졌다.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다.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눈을 뜨니 한낮이 지나 있었다. 기두야, 이거 부산서 전보가 왔다. 기두는 부스서 일어나 전보를 뜯는다. 연희 엄마 상강호에 탔음. 생사 궁금. 기두의 얼굴이 초지장처럼 하얗게 된다. 와 그러노? 죽었어. 전보를 재빨리 주워 읽은 서영감은 순간 안도에 가까운 표정이 되었다. 용욱의 죽음은 그의 수치를 영원히 매장해 놓고 만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이마빼기에 핏줄이 부풀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가책의 무서움 때문이다. 며칠 후 가덕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상강호는 인양되었다. 용욱의 시체는 말짱하였다. 이상하게도 말짱하였다. 다만 아이를 껴안고 있는 손이 떨어지지 않아서 시체를 모래밭에다 나르는 인부들이 애를 먹었다. 겨우 아이와 용옥의 시체를 떼어냈을 때 십자가 하나가 모래 위에 떨어졌다. 출발. 새카맣게 탄 얼굴로 김약국은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맑은 눈이다. 의식도 분명한 듯 하였다. 그의 눈은 흐느끼고 있는 용해로 향하고 있었다. 용비는 김약국의 시선을 느끼자 얼굴을 들었다. 아버지, 김약국은 눈을 돌렸다. 천장을 응시한다. 임종입니다. 의사가 용빈을 돌아보았다. 용빈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김약국은 눈을 뻔히 뜨고 천장을 노려본 채 임종하였다. 눈을 감게, 눈을. 뜨고 있던 눈을 쓸어준다. 장례식 때 소청이도 오고 전국주도 왔다. 시운을 못 만나서 시운이 나빠서 아까운 사람을 그만. 화병이제, 화병. 전혀 허튼 말은 아닌 듯 싶다. 전국주의 맞장구를 치는 사람은 모양이 찌그러진 갈색 모자를 쓴 서영감이다. 그는 수시로 눈이 이리 뛰고 저리 뛴다. 옛날에도 시선이 분주한 사람이기는 했으나 용옥이 죽은 후론 그 버릇이 한층 심해진 것이다. 아, 그렇고 말고요. 아까운 선비였지. 남 못할 짓 한 번 안 하고 꼬장꼬장하게 살았는데 하늘도 무심하셨지. 사돈 김약국을 지켜야만 속죄라도 되는 듯이, 그리고 슬픔에 잠겨야만 자기가 지닌 비밀이 보장되는 듯, 그러면서도 시선은 산란하게 오가고만 하고 아들과 마주치기를 국력 피하기만 한다. 장대 너머 공동묘지에 김약국을 매장한 뒤 용비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용빈이 믿음을 잃지 말아요. 단지 한 줄만 써내려진 편지였다. 백고동이 어두운 하늘을 울렸다. 노조의 가스등이 비가 내리는 듯 뽀얗게 젖어 보였다. 전송객은 윤씨와 기두였다. 이거 용란이에게 전해주세요. 모르겠지만. 용비는 기두에게 깨끗하게 포장한 것을 내밀었다.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 애를 용란이를 도와주세요. 가끔 찾아봐 주세요. 걱정 마이소. 기두는 땅을 내려다보며 나지익히 대답하였다. 큰어머니, 안녕히 계시소. 용빈과 용혜는 손을 흔들었다. 배는 서서히 부두에서 밀려나갔다. 붕. 윤수는 출항을 고한다. 멀어져가는 얼굴들, 가스등, 고함 소리, 통영 항구의 장막만 천천히 내려진다. 갑판 난간에 달맞이 꽃처럼 하얀 용해의 얼굴이 있고 물기 찬 공기 속에 용빈의 소리 없는 통곡이 있었다. 봄이 멀지 않았는데 바람은 살을 에일 듯 차다.